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시사 프로그램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최고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을 연기 없이 9월 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연기를 주장했던 후보들도 모두 다 최고의 결정을 수용하자고 하는데요. 이 내용 좀 더 패널과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오늘 봉하마을을 방문해서 더 이상 국민의힘 쪽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꾸 중도, 어떻게 보면 진보 쪽까지 나가는 국민의힘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전 패널은 경제사회연구원의 언론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종혁 센터장님, 그리고 정의당의 박원석 사무총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제는 신입사원을 JTBC 신입사원을 뽑는 면접에 가셨었죠? 예, 뽑았습니까? 잘? 미래 우리 동량인데. 잘 뽑았고요. 압박 면접이나 뭐 이런 건 없었고요. 없었고요. 저는 엑셀은 안 봅니다, 참고로.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썰기는 어떤 뉴스 썰입니까? 오늘은 마다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계모와 마다들. 누구의 마다들인가요? 국민의힘 마다들. 자칭. 예. 대충 예상이 됩니다. 오늘 연끌 인터뷰는 누구를 만나기로 돼 있습니까? 네, 어제 이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를 연내 올리겠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금리가 오르면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가 원래 미국 공인회계사죠? 예, 회계학을 AICPA 자격증을 땄죠. 자격증. 네,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뭐 CPA의 AI급이다 이런 건 아니죠? 네, 진행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에는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 그리고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첫 주제를 보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썰전 라이브 첫 주제 민주당 경선 얘기인데요. 강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당헌 당규대로 진행하면 늦어도 9월 10일까지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도부는 하나로 가야 된다는 합의하에 이견이 있는 최고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셨고 같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만장일치 합의란 말도 있었지만 한때 고성도 터져나오고 경선 연기를 주장하던 전회숙 의원이 회의장을 나가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하니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최고 의결기구인 당무위 소집 없이 확정된 경선 일정. 지도부는 당헌 제88조에 상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대표와 최고위가 하는 거라 하고 경선 연기판은 당무위를 소집한 이후 판단할 사안이라고 정반대 해석을 했습니다. 당무위에서 또 한 번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안으로 가면 별도의 당무위 의결 절차는 없습니다. 지도부는 이대로 끝 쐐기를 박는 분위기고 사실상 판정패를 받은 일명 반이재명계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도 당의 결정을 수용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선 일정을 둘러싼 길고도 팽팽했던 신경전. 이대로 완전히 끝을 내고 9월 초에 대선 후보를 확정 지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예, 첫 번째 썰전 토크의 주제는 민주당 경선 연기 없다입니다.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일정이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요. 일단 두 분께서 지난주에 예상하신 대로 연기하지 않고 당원에 있는 대로 일단은 가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신다면요? 예. 정의당 박 총장님이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먼저 그러면. 잘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경선 연기 자체가 좀 명분이 약했잖아요. 예. 이제 그런데다가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 된 이후에 그동안에 조금 이제 말로 인해서 구설도 좀 있었고 리더십이 잘 발휘 안 된다 이런 시선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원칙을 명분으로 뚝심 있게 밀어서 리더십을 보인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연기론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예. 연기하면 흥행이 된다. 전체적으로 당 지지율로 오르고 후보들의 경쟁력이 올라간다라는 뭐 이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막연한 얘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저는 원칙론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반발해서 뭐 당무위를 간다 하더라도 그 당무위의 그 의안 부의권이 최고위원회에 있어요. 그 최고위원들이 자기가 한 결정을 뒤집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당무위 소집이라는 게 별로 현실적 실효성도 없고, 또 이해찬 전 대표를 비롯한 이제 원로들이 송영길 대표를 만났을 때 한 목소리로 예. 더 이상 이전 투구하지 말고 가야 된다. 여기서 더 이전 투구하면 이건 팀킬이다. 이런 자신감을 준 거죠, 송영길 대표한테. 그리고 다른 주자들도 반발하기 어려웠다고 보고요. 예. 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정치적 행위나 정책이라는 것은 그 의도라든가 동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사실은 결과로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결정이 만약에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그러면 뭐 신의 한 수다 이런 예. 얘기를 들을 것이고, 만약에 이게 정권을 빼앗기게 된다면 봐라 그것 때문에 빼앗겼다 이렇게 욕을 들을 수도 있어서 예. 사실 이제 뭐 잘 됐다 못 됐다보다는 결국은 뭐 이게 하나만 한 얘기 같기도 하지만 앞으로 진행 상황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예. 당내에선 나중에 이를 두고 이제 다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뭐 말씀이죠. 그렇죠. 예. 원래 이제 최고위원회가 나온 다음에 사실 최고위원회 과정 속에서도 뭐 고성도 있었다. 그리고 제가 연기를 주장했던 모 최고위원에게 이제 오전에 통화를 해보니까 뭐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만장일치해요. 그다음에 더 이상 뭐 당에 분란이 있는 모습은 안 비춰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마땅해한 결과긴 하지만 수용하겠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영훈 의원도 연기하지 않기로 한 거를 심히 유감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조금 있다가 이낙연 전 대표가 수용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요. 역시 정세균 전 총리도 수용하라고 했습니다. 예상보다는 반발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일단 아까 지금 박 총장님 말씀 맞다나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분명히 뭐 우리가 내세울 명분이 연기해야 될 명분이 뚜렷이 않은 데다가 그 명분이 뚜렷이 않으면 현실적인 세라도 강해야 되는데 압도적인 세로 봐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예.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도 없고 그렇다고 세도 확실치 않고 그렇다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받아들인다. 아니 목숨 걸고 싸우자. 예. 그건데 목숨 걸고 싸우자는 것은 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목숨 걸고 싸우자 그러면 판을 깨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 초에 이제 후보 등록이에요. 예. 이 판을 어떻게 깹니까? 보이콧도 할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국민의힘도 의식을 했을 거예요. 거기는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돼서 여러 가지 과거와 다른 행보들을 보이고 있고,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29일 날 지금 이제 정치 선언을 하고 등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계속 싸우고 있으면, 집안 싸움을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거는 그야말로 그 이전 투구, 자중질환 이 양상만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정세균 그 전 총리나 또 이낙연 전 대표나 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시고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예. 더 여기서 가봐야 잃을 것만 있지 얻을 게 없다, 이런 현실적 판단을 내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흥행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싸우는 모습만 보이면 미리 망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위기감이었군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로서는 그 굉장히 중요한 산을 하나 넘어간 거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셋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지지자들한테 상당한 좌절감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회의감도 주고 이거 잘 안 되는구나 이쪽은. 그리고 이탈자도 생겨나는 거고. 예. 그럴 수가 있으니 그렇게 따져본다면 이재명 지사로서는 중요한 승리를 한 것이고, 이 세 분한테는 안 됐지만 뭐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광재 의원 예. 이 세 분의 연합군이 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함으로 해서 아마 내부적인 내상을 좀 입었을 것이다. 근데 그거는 조금 좀 길게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길게. 이 민주당 선거가 그 결선 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예. 과반을 못 얻으면 그렇지. 결선 투표를 1, 2위간 가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지금 그 거론됐던 분들이 뭔가의 결선 투표 과정에서 상호 이제 연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공감대 같은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얻은 것도 있지만 이재명 그 지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리스크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후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예. 이제 앞으로 경선 과정이 75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75일 과정에서 이른바 아름다운 경선을 하면 이제 본선에서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우려 안 해도 되겠지만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좀 그 앞서가고 있는 후보로서 너무 이제 아량이나 도량이 없다 이런 이미지를 준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예. 반드시 얻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사실 뭐 세상 일이라는 게 다 장점이 있으면 동전 앞뒷면 같은 거여서 장점과 단점이 일체죠. 하나에 같이 있어서. 지금 나와 있는 얘기로는 오늘 고영진 수석 대변인 얘기하기는 9월 5일 날 이제 본 경선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과반이 없으면 9월 10일까지 당원에 나온 대로 그게 이제 180일 전이어서요. 10일까지 이제 최종 후보에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근데 그 앞서 말씀하신 세 후보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그다음에 이광재 의원까지 하더라도 물론 세 분이 지금 계속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좀 안 되고 있어서 그렇죠. 어떤 뭐 변수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수 글쎄요. 지금 당장으로는 뭐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왜냐면 그분들이 그 중에서 뉴페이스가 없잖아요. 예. 다 오래 다 봐왔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뭐 유권자들이라든가 혹은 당원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맞아 이 사람은 우리가 몰랐던 이런 부분이 있어 예. 라면서 지지를 그 표시할 그런 계기가 별로 없거든요. 이미 보여줄 것 다 보여줬다. 다 봤어. 너무 오랫동안 봐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리더십을 보여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엄청난 리더십을 보여줘서 야, 이 사람 노련한 정치인이야라는 확신을 주든가 아니면 새로운 기대감을 줘서 와, 이 사람이면 뭔가 새로운 게 될 것 같은데 둘 다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좀 그 뭔가 모멘텀을 잡기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 이재명 연대 이른바 예. 이게 이제 형성될 거냐 또 그게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거냐 이게 하나의 이제 경선 과정의 변수이자 관측 포인트고 그렇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대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민주당의 경선 흥행을 고려하는 이제 당 지도부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이라는 건 그다지 그렇게 재밌는 구도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민주당 경선이 좀 재밌게 흘러가려면 세대 교체 변수가 얼마나 커지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관측 포인트일 것 같아요. 세대 지금 교체면 이제 누구 말씀이신가요? 박용진 의원이 대표적이겠죠.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상 보면 어느 날은 3등도 했다가 어느 날은 5등도 했다가 그리고 이제 이광재 그 의원도 상대적으로 다른 그 두 분의 전직 총리들에 비해서는 좀 젊은 후보 축에 속하고 하지만 정치는 오래 하셨어요. 네, 정치는 오래 하셨지만 예.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과연 이제 이 경선판에 작용을 할 거냐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당 내에 이른바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예. 친문 강성 당원들이 추미애 후보를 중심으로 추미애 전 장관을 중심으로 얼마나 결집할 거냐 이것도 하나의 관측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집의 조짐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추미애 의원이 출마 선언하는 날 유튜브 동시 접속자 수가 12,000명이었어요. 예. 그거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때도 굉장히 흥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동시 접속 수가 안 나왔어요. 그런 면에서 그보다 봤을 더 때,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결집 요인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한편으로는 흥행 요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리스크이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하고 이 자꾸 VS가 되면 예. 자꾸 과거에 이제 추윤 갈등 뭐 이런 걸 떠올리게 해서 윤석열 총장을 더 띄워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유인태 그 전 의원께서는 그런 걱정을 얼마 전에 예. 하시더라고요. 그런 등등이 앞으로 남은 75일 동안에 예상해 볼 수 있는 변수이자 구도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인태 수석이 일단 뭐 사실 책임을 졌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렇게 지지자가 일부 좀 있는 게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까지 뭐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예. 본인은 꽝 잡는 게 매다라면서 윤석열 잡는 게 나다라고 얘기했는데 글쎄 뭐 특정한 사람을 잡겠다고 나온 것 자체가 좀 예. 이상한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누구죠?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꽝 잡는 게 매가 아니고 닭 줬던 개 아니시냐 뭐 이런 식의 뭐 비유를 해가면서 그 워낙 그 이미지가 뚜렷하고 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추 장관이 그것이 아까 지금 박 총장 말씀하신 대로 뭐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 생각이 드네요. 일단 현재까지는 비슷한 거지만 변수라고 하시면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거는 뭐 세대 교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쉬운 살이지만 박용진 의원과 그다음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근데 거예요. 세대 교체로는 약하고 그다음에 추 장관은 오히려 뭐 긍정과 부정에서 부정 쪽이 더 강한 게 많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변수가 없으면 또 흥행도 약간 뭐 심심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 경선은 그런 모습이고요. 유튜브에 올라온 시청자들의 댓글을 잠시 몇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디가 D로 시작하는 D 땡땡땡땡땡 님께서는 민주당 경선 연기는 명분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쌈 땡땡땡땡 님은 민주당은 경선 그만 신경 쓰고 민생을 돌봐야 한다. 사실 민생을 잘 돌보는 게 최고의 흥행 요소고 지지율을 높이는 부분이겠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가 지금 준비를 할 텐데요. 두 번째 주제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은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세우려고 하셨던 가치도 그 소탈함이라든지 국민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우리 당의 가치로 편입시켜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권 여사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우리 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어쨌든 대한 폄훼나 아니면 이런 것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문화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글씨체 논란이 있었던 이 대표, 방명록도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 이번 봉하마을 방문은 사실 대선 전국을 앞두고 범여권의 정치적 토대인 노무현 정신을 공략해 외연을 확장하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취임 후 이준석 대표의 행보는 중도 보수란 틀에서 벗어나 한 발 더 나아가는 추세입니다. 취임하고 사흘 만에 광주와 군산 두 번이나 호남을 찾았고요. 제주를 찾아 과거 당의 태도를 반성하고 진상조사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일부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을 향해선 만성질환처럼 보수에게 매 선거마다 표 손실을 준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대표의 시선, 탈진보까지 압도적 정권 교체라고 말한 윤석열 전 총장의 시선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두 사람 정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예, 두 번째 주제는 이준석 대표의 봉하행입니다. 자, 먼저 이제 좀 여쭤보면 이준석 대표가 봉하마을까지 가서 얘기했고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일부 인사들이 노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상당히 메시지도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상당히 눈에 띄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뭐 봉하마을 간 것은 당 대표가 됐으니까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다 이제 예. 그 국립묘지 가서 다른 대통령들도 참배를 했으니까 가시는 건 뭐 당연히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발화를 했느냐 쉽게 얘기해 말을 했느냐인데 거기서 더 이상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폄훼가 있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예. 했잖아요. 근데 이런 발언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 같은 586만 해도 사실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다 상처가 있어요. 예. 마음의 상처가 있고 주고받은 상처가 있고 상대방에 대한 뭐 애증이 다 있단 말이에요. 36세 영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게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것 자체가 주는 파괴력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동안에 뭐 서로 지역 감정으로 싸우시고 그다음에 뭐 좌우로 싸우신 것은 그 우리 586 그 선배들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제는 예. 세상이 달라졌거든요. 라는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큰 얘기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 중에서 많이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중도파들도 많이 입당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파괴력 사실 저도 586 세대이기 때문에 예. 씁쓸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 우리가 물러갈 때가 돼가고 있구나라는 게 느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쾌하고 즐겁게 이 이준석의 반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방명록을 썼습니다. 소탈하심과 이런 부분들을 기립니다. 소탈하심을 추억하고 기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새 글씨가 많이 늘었고요. 예, 처음에 썼던 것보다 훨씬 잘 쓰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좀 경쾌하게 행보를 하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이준석 대표가 쓰고 있는 것 같고
뭐 당연히 이제 젊기 때문에 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런 행보들이 대선 과정에서 과거에 보수 정당에서 나왔던 그런 극우적인 망언 예.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전 있다고 봐요. 아, 선거 전략상으로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 한마디가 사실은 선거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이 그런 극우적 망언이나 혹은 뭐 노 전 대통령이나 어쨌든 상대 쪽 대표적인 인사들을 인격을 모독하거나 폄훼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이 없다. 오히려 잃을 게 더 많다. 근데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저런 건 잘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정치가 좀 이게 정상화되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뭐 뭔가 이게 반사이익을 얻는 이제 그런 정치로부터는 좀 우리가 멀어져야 되고 좀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의 행보는 저는 아주 무난하게 경쾌하게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보도에 따르면 예. 연합뉴스가 이제 보도한 데 따르면 권양숙 여사하고 이제 비공개 회담을 했잖아요. 피동이 이제 면담을 한 거죠. 예. 그 면담에서 뭐 저희가 전혀 몰랐던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그 국비 장학금을 지급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국비 장학 증서를 그 권 여사한테 보여줬대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그 당시에 이제 태블릿에 받은 사진이요. 담아서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유학을 갔잖아요. 하버드로 예, 하버드로 유학할 유학할 때 때. 국비 유학생이 됐으니까 그때 이제 받은 그 대통령 취임 얼마 뒤에 받았던 그 증서를 이렇게 예. 보여주면서 추억을 얘기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생각이 좀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예. 과학고에 재학할 당시에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자택으로 찾아갔었대요. 그게 무슨 정치적으로 지지해서가 아니라 우리 학교 행사에 좀 와주세요. 어떻게 보면 당돌하기도 하죠. 사실 고등학생이 고등학생 때 학생회장을 하긴 했는데 네. 하긴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요. 예. 대통령 당선자한테 가서 우리 서울과학고에서 무슨 행사하니까 와서 뭐 좀 해주세요.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인연도 있네요. 그러니까 예. 얘기는 뭐 좀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 이제 장학 증서를 받았었다라는 거는 이제 노 전 대통령이 선발한 건 아니지만 당시에 선발한 건 아니지만 이제 대통령은 아니죠. 대통령으로서 이제 졌던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 나흘 뒤에 저기 있잖아요. 이제 정치 참여를 본격적으로 선언할 예정인데 역시 외연을 확장하는 모습을 계속 많이 보여왔습니다. 뭐 압도적 정권 교체라는 표현 썼고요.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는 행보가 어떻게 보면 윤 전 총장이 보여주려는 행보랑 약간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뭐 결이 비슷한 면이 있죠. 그리고 윤 전 총장도 기존 정치권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비주류고 네. 좀 그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 이런 게 윤 총장에 대한 기대로 모이는 측면이 있고 이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돌풍이 일어났던 배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데 이제 관건은 그래서 만날 거냐, 이게 어느 시점에선가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 지금 윤 총장이 어떤 행보를 할지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당분간 안 하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할 수도 있고 근데 저 이제 압도적 정권 교체라는 표현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워낙 진영 정치가 이게 아주 예. 고착화돼 있는 데다가 또 윤 총장은 지금 뭐 정치권에 기반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이라는 어떤 절대적 한계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구설, 의혹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아직은 본인이 어떤 비전과 시대 정신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지를 국민들이 직접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6월 29일 날 일성을 어떻게 내놓느냐, 그리고 나서 어떤 행보를 하느냐, 예. 그리고 언론을 비롯한 정치권의 검증 공세에 본인이 어떤 태도와 또 어떤 설득력 있는 해명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느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윤 총장이 얻고 있는 기대나 지지의 대부분은 일종의 이제 반사 효과인 거죠. 이른바 추운 갈등에서 더 반대급부인 커진. 반대급부인 거고 반대 효과인 거지.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자신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얻은 지지는 아니거든요. 과연 지금 얻고 있는 기대나 지지를 유지할 건지 그게 급격히 추락할 수도 있어요. 반기문 전 총장 같은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 없다.
그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법과 정의, 질서, 그리고 애국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잖아요. 예. 지금 나온 걸로 봐면 본인 입으로 뭐 일부 발화하기도 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근데 그게 대부분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수 그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 이준석 지금 대표와의 궁합 문제, 정치적인 궁합 문제가 예.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어떤 보도가 나왔지만 이 보수층과 나이 많은 그 연령이 있는 쪽에서 윤 전 총장을 많이 지지한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젊은 층과 중도층에서 많이 지지한다. 예. 그러면 이것만으로 보면은 굉장히 환상적인 궁합이죠. 시너지를 많이 그렇지. 가져가겠군요. 만약에 둘이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그 결합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막 그 뭐랄까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막 올라가요. 예. 계속 올라가서 누가 봐도 야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면 누구든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부에서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꼭 윤석열이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어차피 당의 뭐 지지나 여전히 그런 거지 튼튼한 건 아니니까요. 아직은 국민의힘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이게 정말로 국민의힘이 모습을 확 바꾸는 모습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그래서 국민적 지지가 중도까지 포함해서 심지어 호남에서도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선거들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다르게 대선은 결국에는 인물 변수가 인물이지. 굉장히 큽니다. 예. 그게 이제 일단 전제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정당의 이런 힘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주자들이 꿈틀꿈틀은 하고 있으나 홍준표 전 대표도 얼마 전에 입당했잖아요. 그러나 아직 이게 여론조사 지표로 보거나 혹은 국민들 사이의 평판으로 보거나 마찬가지죠. 거기도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주자들을 놓고 새로움이 없다고 얘기하듯이. 게다가 지난 한 뭐 1년여 이상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의미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이는 후보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약간 이 그 주도권 싸움 같은 게 저는 주도권 다툼 같은 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윤석열 총장은 개인의 압도적 지지율, 그렇지. 국민의힘은 이제 제1야당이라는 정당의 힘. 결국에는 뭐 국민의힘의 주자들이 시간이 계속 흐름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얻는 지지와 다르게 의미 있는 변수가 되지 못하면 저는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의 다양한 원심력이 작용할 거라고 보고 그렇죠. 반대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 그러면 또 윤석열 총장은 약간 이제 위기를 겪게 될 거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조금 더 우위에서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강 카드는 두 개의 결합이죠. 윤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가 시너지를 되는 낸다면 것. 그럼 최강 카드가 되겠죠. 현재로서는. 현재 앞서 이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모두 과거에 이미 다 보여줬기 때문에 변수가 되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의힘 주자들도 일단 당내 주자를 보면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지사 일단 대선 주자로 과거부터 또 분류가 계속 돼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쪽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다고 두 분은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민주당하고는. 변수가 왜냐하면 있을 수 있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 과거와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 있어. 이준석이라는 어떤 신임 대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예. 저 당 어떻게 가는 거지? 뭐 이거 옛날 당 아니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변화의 순간에는 무엇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뭐 다 정치 오래 했던 사람들 아닌가? 뭐 예. 다 알고 있잖아요. 지난 대선에도 나왔던 분들이고. 그래서 뭐 별로 변수가 될까 이런 뭐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뭐 국민의힘의 변화의 과정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뭐 아직 약간은 변동성이 돼 있다라는 근데 이제 말씀이시죠. 양당의 역대 대선 후보나 대통령이 되신 분들을 쭉 저희가 돌이켜 보면 민주당 쪽의 대통령이 되셨거나 대통령 후보는 대체로 예측 가능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당내에서 정치를 오래 했던.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부상한 인물이 그 당에 들어가서 대선 후보가 된 전례가 거의 없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 정도가 정치 경력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그분도 과거에 비서실장, 민정수석 그다 정치 경력이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인물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쪽 보수 정당을 보면은 갑작스러운 변신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회창
전 박찬종, 총재. 이회창 예. 막 들어왔었죠. 그리고 MB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셈이죠. 정치를 예. 하긴 했지만 기업인으로서 이미지가 더 강했고 그렇죠. 여의도 정치하고는 거리가 있었던 인물인데 맞아요. 갑자기 등장해서 대통령이 됐고 또 지금 뭐 보이고 있는 뭐 윤석열, 최재형. 근데 이제 그런 류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기존 이제 정치의 판을 확 바꾸는 걸 수용하는 정당이에요. 저기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그게 오히려 수용이 안 되는 정당은 오히려 그런 변수가 없는 정당은 민주당이었고. 그렇게 본다면 저는 그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 최근 들어서 거론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보수 진영의 주자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과거의 전례를 되짚어 그럼요. 봤을 때. 왜냐하면 네. 다른 이제 홍준표, 유승민 이분들이 다 한 번씩 대선을 치르셨어요. 예. 근데 한 번씩 치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는 경쟁력이 워낙 뭐 비교하기 좀 민망한 수준이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이 그에 대해서 뭐 특별한 새로움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 지금 경쟁력을 보이는 인물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훨씬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에 있어서는 실리적이기 때문에 뭐 우리 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될 사람 민다라는 게 국민의힘에서 더 강해 왔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민주당은 뭐 그런 면이 좀 덜했고. 알겠습니다. 잠깐 댓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시청자들이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김땡땡님께서 중도층에서 이준석을 지지하는 게 사실일까? 라는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시청자들의 의견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오늘 저녁에 이준석 대표가 황교안 전 대표를 만난다고 그래요. 황교안 전 대표도 이제 대선에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실 황교안 대표는 이전까지는 좀 더 우리가 이제 광장에서 연설들을 보면 극우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같이 포괄한다는 의미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홍준표 전 대표를 바로 입당을 받아들인 것이나 뭐 같은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정상화하는 거죠, 뭐. 아니 당의 대표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 신임 당 대표가 돼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만나고 의견을 듣고 그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예.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그 이전의 정치 문법으로 보면 야, 난 쟤 마음에 안 들어. 혹은 내 잠재적인 경쟁자야. 그러니까 야, 공천 주지 마. 뭐 내지는 막 입당 받지 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 이전에 해왔던 정치의 양태인 것이고 예. 36세 신인 정치인이 보기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우리 당의 자산인데 이 당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고 이분을 싫어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또 그 나름대로 그것을 다 해불양수라고 그러잖아요. 바다가 되려면 물을 가리면 안 된다. 이런 것 저런 거 다 받아들여야지. 그래야지 몸집을 키워서 큰 정당으로 나가는 건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기성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편협한 그 판단이라든가 감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뭐 룰과 규정보다는 그냥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한 통쾌한 어떤 일격이다. 예. 이걸 뭐 그렇게 크게 의미 두는 거 아닐 것 같아요. 일단 대선 주자로서 만난다기보다 전직 당 대표로서 예. 일종의 이제 예우 차원에서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해석은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점에 있어서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제가 이제 같이 방송을 많이 해봐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이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아요. 그러나 이제 지금 당 대표로서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최근에 자신감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오르고. 결국에는 뭐 다다익선이고 흥묘백묘다. 뭐 쥐잡는데 고양이 색깔이 뭐가 중요하냐. 오히려 예. 고양이 색깔이 다양하면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류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선 주자와의 만남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당대표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죠. 근데 공존의 비빔밥 차원에서는 맞는 행보인데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데서는 나중에 내부에서 좀 갈등이 있지 않을까. 그럼 그것까지 다 포괄하려면 이런 우려도 조금 의문도 좀 듭니다. 저는 이제 그게 우리들의 문법이고 아, 그게 이제 이준석의 문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룰과 규정대로 당연히 가서 만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을 뭐 편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 예. 내가 떳떳한데 못할 게 뭐 있겠어 라는 식의 지금 우리는 야 이거 이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언론은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걸 보면은
뭐 나는 그냥 규정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사심이 없으니까 누가 뭐라든 그냥 갈 거야. 이런 식의 태도인데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신선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뭔가 새로워졌네 이런 걸 보여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미 공존의 비빔밥이라는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이제 들어가서 볼 텐데요. 세 번째 주제는 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얘기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이 또 충돌했습니다. 오늘 기재위 회의에선 10년 전 무상급식 논란까지 거론됐습니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10년 전에 있었던 성별복지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저는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에 대한 급식비하고 네. 전 국민들에게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거는 같은 차원의 문제가 저는 그럼 아니라고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다. 생각하세요? 또 재정 여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봤을 때 소득과 자산이 높은 최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그간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홍백기라 불리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강경한 모습이었는데요. 정부는 전 국민 지급 절대 불가, 선별 지원 쪽에 무게를 실은 거죠. 그런데 당정에서는 소득 하위 90% 지급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당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여당도 소득 최상위층을 뺀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10%만 제외하는 게 무슨 선별 지급이냐란 지적과 함께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일부분을 나누는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의 줄다리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까요? 예, 세 번째 주제는 전국민 지급 또는 하위 70%, 바로 재난지원금 얘기입니다. 오늘 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당과 정부가 또 생각이 달랐습니다. 당은 전 국민 다 주자, 다 힘들었는데 이런 입장이고,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에게는 더 없는 사람, 사실은 뭐 이제 하위 소득 기준 하위 70%인데요. 70%에 더 두텁게 주자라는 의견으로 부딪혔습니다. 뭐 무상급식 얘기까지 앞서 보니까 나왔던데 뭐 어느 쪽 의견에 더 동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논란을 벌일 사안인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와가지고 이번에는 70%만 하겠다.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부 정책이 저런 식으로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70% 국민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고 상위 30%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해주겠다. 그것도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신용카드사 좋은 일을 시킵니까? 상위 30%한테도 다 주는 것과 캐시백을 해주는 것과 돈 차이가 나봐야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 정책을 내놓고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주장을 기재부가 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국채 발행 뭐 여러 번 했죠. 그다음에 추경 여러 번 했고, 그래 봐야 지금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GDP 대비 50%가 안 넘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재정 건전성이 높아요. 근데 이 전 세계적인 유례 없는 팬데믹을 통해서 다른 나라, OECD 다른 나라들이 재정 지출을 하는 거 보면 결국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인 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근데 유독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국회에서도 그에 관해서 그 대략적인 그런 그 의견 공유가 되고 있는데 기재부가 저렇게 버티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 홍남기 부총리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 총장님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다를 것 같아서 이 주제를 두 분이 계속 생각이 같으셔서. 예를 들면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했고 2차부터 4차는 이제 선별을 하고 이제 5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기준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국가 채무를 어떻게 하면 늘리지 않을 것인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약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영세, 그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접점을 생각한다면 저는 선별적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상위층에 있는 분들은 그거 뭐 안 받아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크게 그 지장이 있을 건 아니니까 차라리 그 돈이 있다면 하위 계층에 더 많이 주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니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 정부가 좀 말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지난번에 그 부자 감세라고 그래서 그 종부세 2%예요. 2%를 가지고서 얼마나 그 싸웠어요. 그러면서 부자들한테 뭐 왜 도대체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주느냐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기준대로 하자면 부자들한테는 주지 말고 물론 뭐 이 기준 되면 제가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예. 더 그 하위에 약한 우리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는 것들이 더 온당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정책 선택의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이게 이제 일시적인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뎠잖아요. 그에 대한 이제 위로금적 성격도 있고 그걸 통해서 지출을 좀 늘려서 소비 활성화를 이뤄내겠다. 그 효과는 1차 재난지원금에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됐던 거고. 근데 그에 대해서 정책을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와서 상위 30%는 제외하자라고 하는 것에 이게 합리적 논거가 없어요. 예. 일단 그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그 홍남기 부총리는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전 국민을 다 줬지 않냐라고 박홍근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의 홍남기 부총리는 그때부터 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라는 답변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그만둬야 됩니다. 공무원이 예. 정책을 그 국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집행을 해놓고 나는 그때도 반대했다. 이건 정치인이 하는 얘기죠. 근데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때 끝까지 저항하고 옷을 벗든가 하셨어야지. 예. 그때 집행해놓고 이제 와서 그때가 틀렸다. 내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건 좀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이게 상위 30%든 20%든 30%든 제외하면 그걸 선별해야 됩니다. 예. 그 선별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도 굉장히 커요. 속도도 늦어지고.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좀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추석이 다가오는데 맞아요. 추석 때 뭔가 이제 국민들한테 이 돈도 좀 풀고 또 경기도 좀 이걸 통해서 진작하는 이런 목적이 있고 뭐 그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더 내년- 마중물을 넣겠다는 내년 의도도 있고요. 선거를 뭐 의식하는 결정이라고 뭐 하더라도 뭐 당연히 정치권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어쨌든 우리 지금 재정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라는 그런 선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선례의 측면에서 저는 전국민 지급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한 가지만 더 예. 보시면 그 사실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건 많이 고민들을 해서 당정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굉장히 모양새가 우스워요. 아니 그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당에서 29명의 의원들이 우리는 반대라고 성명을 내. 예. 그리고 또 더 미래라는 또 다른 의원들이 또 성명을 내. 아니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 예를 들면 국정 운영을 책임진 분들이 본인들이 예를 들면 당과 그 정부가 서로 협의를 해서 밤새 토론을 하든지 뭐 이틀 토론을 하든지 해서 국민들한테 뭔가를 결정을 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결정을 내려줘야지. 아니 지금 운동권 대자보 붙입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는요 이거 반대하는데요 29명이 그리고 또 우리도 반대하는데요. 그러면서 뭐 장관 말이죠 뭐 부총리 말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건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정말 이거 아마추어 정권이냐 이게 4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러냐 이런 식의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예. 일단 뭐 여기서도 당정 관계를 여당답지 못하게 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 동의합니다. 사실은 저렇게 지금 국회에서 경제부총리가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 막 반박하고 반대하는 모습을 노출하기 전에 예.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좀 미숙한 점이 있죠. 일단 뭐 시청자 반응을 좀 보면 김땡땡님께서는 줄 거면 다 줘야지 부자들도 세금 내는데 이런 의견을 내신 분도 있고요. 또 한 분은 K5로 시작되는 땡이 많아서 이거 뒤는 좀 빼겠습니다. 부자들은 안 받아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는 부분에서는 여론조사를 봐도 많은 부분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GA로 시작하는 분께서 국민 세금으로 돈 푼다 안 푼다 하는 게 좀 그렇다. 화난다 라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다른 얘기도 잠깐 해볼 텐데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얘기입니다.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잠깐 스튜디오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나누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주로 배치하나요? 적재적소에 지금 말씀하시는 예. 적재적소. 왜 웃으시죠?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하던 분들 다 바꾼 겁니다. 이렇다면 이게 조직의 안정인가? 의혹을 어떻게 보면 뭉개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장관님. 지금 재배당 되는 것이죠.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여쭤보잖아요. 성명을 발표하시는 질문이십니까? 예, 오늘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었는데 핵심이 이제 야권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른바 이제 정권의 의혹에서 수사하던 검사들이 부장검사들이 다 바뀌었다. 그러면 그런 수사를 하던 검사들을 바꾼 거는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의 제기인데, 그래서 앞서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적재적소라고 말하니까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웃기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뭐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도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뭐 좀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30년 정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의 검찰 인사를 처음 봐요. 이렇게 노골적이고 예.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검찰 인사 정말 처음 보는데 1년도 안 된 그 지금 정권에 굉장히 아플 수 있는 수사, 월성 수사라든가 김학의 출금이라든가 청와대 뭐 거의 개입설이라든가 이런 예, 그다음에 이상지기의원이었던가요? 예, 뭐 전주지검의 형사부장이 예, 바뀌었습니다. 그런 걸 다 바뀌고 그다음에 이 정권에서 이쁨을 받았던 검사들이라고 이제 보도됐던 사람들은 다 승진을 하고 영전을 하거나 좋은 자리를 가고 예를 들어 이문정 감사를 얘기하는군요. 뭐 법무부 그런- 감찰관으로 그렇죠. 뭐 그렇고, 영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박은정 씨는 또 이제 승진을 하고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국가기관 검사들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인사를 해도 되나? 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만스러워요. 일단 뭐 인사권은 하지만 법무부에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 인사를 보면요. 중간 간부 인사의 폭이 늘 이래요. 이번에 중간 간부들의 한 90%가 움직였다고 그러는데 늘 그렇습니다. 9월 달이나 원래 3월과 9월에 정기 인사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많이 인사를 할 그런 시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장관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현 정부의 업보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끊임없이 이런 의심을 샀던 거거든요. 결국 정권을 향한 칼날을 고의적으로 피하고 누르고, 그리고 정권에게 잘 보이는 검사들은 다 영전시키고 윗보인 검사들은 저 한직으로 추방하고, 실제 그랬던 전례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과 관련돼서 현 정부가 어떤 일을 해도 이제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업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수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이게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거였는지 뭐 그냥 원래대로 조직 개편이 사실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관련 인사인지는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의혹 재판에 딸 조민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씨는 법정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한 한편 다른 학생들처럼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4명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유족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했다고도 밝혀졌습니다. 조사본부는 제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 책임자도 입건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소유했던 단독주택이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도자의 희망 가격은 210억 원으로 전해집니다. 삼성 측 관계자는 자택 매각 건은 유족들의 개인사로 관련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0.5%로 동결했던 금리.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리겠다고 아예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그동안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시사해오긴 했지만 예상된 시점보다 더 빨리 인상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준 금리가 오르면 우리의 삶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드라인에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 0.5% 동결 유지했던 지난달과는 굉장히 다른 흐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주열 총재 그리고 네. 자넷 옐런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전 현직 중앙은행장. 네. 미국의 중앙은행은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좌우하거든요. 근데 이런 중앙은행자들이 대놓고 금리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부 출입하시죠. 저도 한 20, 30년 출입을 했는데 대놓고 중앙은행장 출신이 금리 인상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많지가 않아요. 중앙은행장의 발언은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파급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저기 지금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인가?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금융시장에서도 혼선이 있어서 네. 첫날 발언과 둘째 날 발언이 다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한술 더 떠서 미국보다도 앞서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 한두 차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이게 긴축이 아니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중앙은행장이 나서서 굉장히 파급력이 큰 금리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경고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느냐. 대내외적인 걱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은은 하반기, 상반기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서 두 가지 걱정을 내놨어요. 지금 보니까 이 과잉 유동성이 자산시장의 버블을 형성하고 있다. 네. 부동산, 주식, 코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가계부채도 만만치가 않네. 네. 석 달 새에 거의 10% 가까이 늘었어요. 자, 이런 대내외적인 걱정이 있고 외부적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풀렸던 유동성이 원자재를 비롯해서 물가,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더 심각합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요인이 겹치다 보니까 만에 하나 금리 인상 타이밍을 실기한다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한은은 뭐 올해 들어서 그리고 한두 차례 금리 인상도 감내할 수 있다라는 식의 강도 높은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 회복 속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굉장히 빠르죠. 지난해에도 마이너스 1%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국에서 중국과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이 1분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 발표되고 있는 수출 지표, 투자 지표, 소비 심리 지표 모두 실물 지표들은 경기 회복이 완연하다라는 시그널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마 한켠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 바로 K자형 양극화형 회복이에요. 네. 정말 그거 언급하고 싶었던 게 사실 회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저희가 체감하는 건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조선수주 싹쓸이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거제도 가보면 그다지 일감이 없어요.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돼요. 시차가 있고 과거에 받았던 주문을 지금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정말로 지금 언택트로 비대면으로 굉장히 이제 곽강을 받고 있는 업종이 분명히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대면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극과 극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아마 올해 들어서 2차 그리고 지난해부터 따지게 되면 5차 재난지원금을 주자라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보면 물론 한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은의 제일 목표는 물가 안정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기재부는 달라요. 물가만 보는 게 아니라 경기를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 지금 당정은 역대 최대급 30조 플러스 알파 최대 35조 원이 넘는 그런 돈을 이제 추가로 더 써야겠다라고 이제 결의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보면 각자 임무에 충실한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대로 한은은 하는 대로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이제 과잉 버블을 만들어내기 전에 차단하려는 한은과 그리고 이제 조금은 어려운 계층을 좀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서 경기를 조금 회복시키는데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기재부와 사실 예전에 이랬거든요. 아니 지금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한 방향으로 가야 시너지가 나지. 맞습니다. 지금 엇박자잖아요. 보완해준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제도 아마 이제 총재가 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그 얘기 나왔어요. 아니 이게 지금 왜 엇박자냐. 근데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다르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여전히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통화정책을 실기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뭐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미국과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고 나중에 나랬을 경우에는 이 셀코리아 한국 증시에서 오히려 이제 달러가 빠져나가는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까지 이제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 증시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경제단체가 이제 MSCI라는 거대 지수에
선진국 증시로 좀 편입해달라고 했지만 또 거절됐어요. 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이 금융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로 의해서는 긴축이 맞고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K자 이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재정 정책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물가와 경기에 큰 부작용을 주게 된다라면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잖아요. 이주열 총재가. 그 큰 부작용이라는 게 뭐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가계부채가 가장 걱정입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 1,765조 원이에요. 역대 최고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자영업자 부채도 800조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단순히 지금 금리는 지난해 5월부터 0.5% 기준금리는 제자리지만 그렇죠. 이미 시중에 실세금리, 대출금리 많이 올랐어요. 1년 전과 비교하면 적게는 0.6, 많게는 1% 안팎으로 금리가 올랐습니다. 대출 금리 목을 죄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계속해서 금융당국이 전반적인 이제 이 대출을 좀 줄이려는 의도가 있지만 은행도 가상금리를 없애면서 자기 이득을 좀 취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은이 얘기하는 건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가 1%포인트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순중간의 이자 부담만 가계가 한 연 12조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네. 자영업자들도 이제 대출이 800조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연간 5조 원의 추가 부담이 생겨요. 이 얘기는 아니 지난해와 비교해서 벌이는 시원찮은데 내가 앞으로 금리 인상 때문에 더 들어가야 될 가처분 소득에서 내가 이자로 내야 될 돈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 냈을 돈이 더 줄어듭니다. 그럼 다시 경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아마 이주열 총재의 가장 큰 고민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지만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평소에 코로나 이전에는 체계적으로 빚을 그래도 갚아갈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게 완전히 좀 힘들어진 거죠. 일 매출 자체를 예측할 수도 없고 아예 장사가 안 되는 상태라서 조금이라도 금리가 싼 대출을 받아서 대환하거나 메꾸는 상태인데 여기서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아예 그거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거의 뭐 최악입니다. 지금 사실 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잦아드는 추세였지만 지금 변이 바이러스 나오고 있으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이자 부담이 높아진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이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하반기 이제 경제정책 방향에 아마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될 거예요. 이번 이제 2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 패키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 국민이든 아니면 소득 하위 70%든 재난지원금을 주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제 피해 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이제 피해 폭을 좀 두텁게 하자라는 거예요. 기존까지 가장 많이 줬던 게 아마 소상공인은 최대한 500만 원까지 지급이 됐었다면 이번에 한 700만 원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회성 지급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겠지만 그 사이사이에 사실은 이제 만료되는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한 유예가 9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금융보증부터 시작을 해서 대출 만기 유예 같은 것들이 다음 주 이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뭐 민주당의 경우에는 전 국민 이제 재난지원금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이제 경기부터 시작해서 1차 재난금을 줘보니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라고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마 기획재정부가 이제 카드 캐시백을 통해서 이제 일정 부분 소득 하위 70%가 아니라 이제 민주당이 아닌 전 국민이 아닌 선별적이 아닌 좀 선별적으로 한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되 이제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좀 절충안이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저는 5차 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 신용카드는 사실 그 역설적으로 소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2분기보다 3분기 더 많이 쓴 거에 대해서 10% 환급을 해주는데 이게 과연 이제 중소기업 그리고 이제 영세 상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이 아마 포함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그 효과 그리고 이제 이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내 소원이 나 없는 곳에서 아프지 말아요 언제라도
네, 이틀 만에 만나봅니다. 이성대의 뉴스 썰기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네, 첫 번째 주제 준비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신상품을 찾아가 배송이 되면 집에서 다 훑어보고 직접 보고 네. 흠집이 있으면 반품을 하잖아요. 돌려드릴게요. 반품한다고? 야, 불가능합니다, 손님. 네, 정치는 반품이 안 되나요? 뭐 쿠팡 얘기도 아니고 배송된 것도 아닌데 무슨 반품 논쟁이 나온 거예요? 네, 자칭 돌아온 마다들 보신 것처럼 홍준표 의원이 지금 들어왔죠. 어제 국민의힘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자마자 그 전투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쇼핑몰의 신상품이다라고 비유를 했는데 그 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에서 배송이 돼가지고 직접 이래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는 흠이서 안 되겠다. 그럼 반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국민적 검증 과정입니다. 자,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아직은 다만 윤 전 총장이 정치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배송 주문을 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홍준표 의원이 뭐 하루에 한 번씩은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한다고 해서 이 기자가 전에는 1일 1 윤석열이라는 표현까지 썼었는데 뭐 앞으로 이제 이런 걸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여당보다도 이제 홍 의원을 대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장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되면 당내 경선에서 맞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준표 의원은 산전수전 다 겪은 뭐 정치 구단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지금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향해서 법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여러 가지 의혹들에 연루돼 있는 휩싸여 있는 그 문제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다. 앞으로 검증 과정과 도덕성 문제, 국정 운영 능력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표현을 할 때 홍 의원을 향해서 돌아온 맏아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사실 1년 넘게 복당이 안 됐던 그 이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이제 홍준표 의원이 직접 밝혔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자기는 집안에서 맏아들 놀이를 잘하고 있었는데 계모가 들어오더니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를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계모와 맏아들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재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얘기하는 계모는 황교안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유의 달인이에요, 비달. 네. 뭐 홍 의원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1일 1 윤 전 총장을 비판하듯 같은 편한테 사실 공경을 하는 게 본인에게도 좀 이득이 될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동안 복당이 좀 늦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복당하자마자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안에서도 뭐 총기 난사한다 이런 식의 비판이 당장 나왔는데 김재현 최고위원의 우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맏아들이 그러시니까 집안 어른들 걱정이 많죠. 뭐 원래 집안이 잘 되려면 맏아들이 튼튼해야 되는데 뭐 말썽을 많이 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많죠. 네, 지금 김재현 최고위원에 따르면 어제 그 복당 결정을 할 때도 이준석 대표가 드디어 올 게 오고야 말았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 김재현 최고위원도 말썽을 많이 부렸다 이런 표현까지 썼었는데 뭐 어쨌든 만장일치로 복당 결정을 했다곤 하지만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네요. 근데 여당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화제가 됐죠. 자, 내가 대선 출마하자마자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졌다. 물론 둘 간의 인과관계가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반대로 당내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출마하자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을 띄워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인태 전 여당권 인사도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썰 주제 뭔가요? 네, 두 번째 썰기 주제 바로 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악질적 사파에 온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계십니다. 악마의 편집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자, 선 넘은 재활용. 조선일보의 조국 전 장관 부녀 사파 잘못 쓴 게 지금 파장이 더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일러스트 그 사파를 또 엉뚱한 기사에 쓴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 사과를 했었죠, 어제. 자, 그 원본을 좀 찾아보면은요. 저 원본 사진을 가지고 저렇게 문 대통령 이미지를 일러스트로 만든 걸로 추정이 되고요. 저 일러스트를 사용한 거는 지난해였습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칼럼에다가 저런 그 사파를 쓴 겁니다. 자, 참고로 일러스트라는 거는 그 내용을 담아서 그리기 때문에 다른 기사에다가는 원천적으로 애초부터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선일보 측에서 밝힌 거를 보면 총 4건의 전혀 다른 기사들의 저 똑같은 사파가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전부 다 문 대통령과 무관한 기사인데다가 사건 사고 기사이고 전부 다 좀 부정적인 사건 사고 기사들입니다.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썼군요.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렇게 보면 실수가 아니라 4번이나 이 정도면 의도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식당 반찬만 재활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언론에서 이런 사파도 재활용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 청와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사파 재활용과는 좀 다른 그 국내 사설을 영문으로 바꾸면서 좀 내용을 왜곡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엊그제 사설 제목이 보시면 김여정 시키는 대로 다 하고도 돌아오는 건 조롱과 경멸이라는 제목인데 그걸 영문판으로 고치면서 보신 것처럼 왼쪽 편에 있는 걸 보시면 저게 왜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북한에 아부하는가 상당히 뉘앙스가 좀 달라지게 영문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청와대가 항의를 하자 오른쪽에 저렇게 표현을 조금 순화시켰습니다. 구애를 하냐, 우잉, 구애를 한다는 표시인데 자, 이 조롱과 경멸은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북조선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있는 미국의 신문들을 보면 사실 저런 표현, 썩업 이런 표현 잘 쓰지 않거든요. 예. 가장 최근에 썼던 게 어쨌든 2013년도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10년 전. 네, 거의 10년 전이죠. 그럼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는 상대방을 조롱과 경멸하는 게 아니라 그런 표현을 쓰는 매체가 상당히 좀 그런 공신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뭐 볼 수도 있는 그렇게도 거네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참고로 또 오늘은 또 하나 또 논란이 됐어요. 찾아보니까 그 박성민 청년비서관 논란되는 기사에 대해서 그 자체 페이스북에 이렇게 저런 내용의 표현을 올렸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 표현 뭐 직접 읽지는 않겠는데요. 저 표현이 지금 어떤 예능 방송에서도 쓰였기 때문에 저게 문제가 있느냐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이 표현은 애초에 그 화류계에서 나온 용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제가 직접 그 포털 같은 데 검색을 해봤더니 그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한 것들이 보여줄 수 있어서 온라인 로그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렇게 검색을 하면.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격앙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냐? 상당히 좀 유명한 말이죠. 이철희 정무수석도 오늘 아침에 굉장히 그 신문사의 태도가 악의적이다,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미소 우리 힘들었던 속이지 말아요 혹시라도 우리 어쩔 수 없을 때 예, 오늘 두 번째 영끌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은 원래대로 예정대로 치러야된다라고 주장했던 이재명계의 핵심 인사입니다. 이 지사의 싱크테크 성공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예. 자, 일단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경선을 연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평가하신다면? 정말 송영길 당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다. 예,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원래 이 경선이라는 게 좀 예민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네. 예, 주자별로 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또 당원 당규에 대해서 해석이 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한 3주 됐어요. 치열하게 논의한 지가. 3주 동안 우리 의원들의 얘기, 당원들의 얘기, 원외 지역 위원장들의 얘기, 또 고문님들의 의견 이런 것을 다 들어서 아마 오늘 결론을 내렸는데요. 예. 일부 이견은 있었지만 잘 소화를 해서 하나 되는 의견으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준 것에 대해서 당을 위해서 정말 잘된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원래 최고에서는 예. 고성도 좀 나왔다고 했는데요. 예. 그렇게 없이 잘 마무리됐습니까? 예, 뭐 과정에서는 서로가 격한 주장도 할 수 있고 또 뭐 이견도 제시할 수 있고 또 약간의 액션도 있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후보님들이 동의한다, 예. 수긍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좀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님께서 예. 이 당원 당규를 만드신 분이죠. 예, 작년 8월인가요? 예. 이해찬 당대표께서 전 당대표님께서 소위 말해 정치권의 원로임에서 산전 수전을 다 겪은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정치활동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공천을 둘러싼 경선 룰이다 이런 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총선을 치르는데 저희 총선 치를 때도 가장 잡음이 없는 공천 과정과 공천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는 그런 총선이었거든요. 그거 예. 뭐냐면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선거 룰을 공천 관련된 룰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이어서 작년 8월에도 예. 야, 우리가 이제 대선이 곧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미리 만들어 놔야지 주자들이 미리 생각도 하고 준비도 하고 차근차근히 나갈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고 예. 그 아이디어를 그 당시 다른 또 유력 주자들한테 다 저는 알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이든 적극적이든 동의를 구한 거고요. 예.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그러면 이해찬 전 대표가 이번에 경선을 연기하자고 주장했던 후보들에게 일일이 연락해서 내가 경선 룰을 그렇게 만든 건 이런 취지였다. 일일이 그러니까 좀 갈등하는 연락해서 모습을- 그런 말씀 드렸다고는 확인이 안 된 거고요. 예. 이제 송영길 대표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당 대표나 또는 주요 의사 결정 기구에 있는 분들이 이런 당원 당규의 개정의 배경을 여쭤봤을 겁니다. 여쭤본 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취지로 다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크게 보면 좀 맥락상 보면 설득하는 데 앞장섰다라고 해석도 가능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대답하시기 난처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데 초반에 나중에는 다 수용을 하시지만 다른 주자들이 수용을 했지만 초반에는 뭐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좀 있었습니다. 혹시 비이재명계라고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다른 대선 주자들 또 그 대선 주자들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게 왜냐하면 갈등으로 불거질 요인들도 있어서 뭐 화합책이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선 과정을 이제 선의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속에서 많은 갈등이 오히려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최고위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아마 시간을 덜 끌었으면 예. 좀 더 그런 게 일어날 수도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어찌됐든 오늘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당무위 소집할지도 모른다 일부 의원들이 그런 소문이 있었지만은 실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 갈등이 증폭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 선의 경쟁이라는 레이스를 펼치면서 봉합될 것이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되게 현명해요. 일단 제가 오늘 보니까 저기 예. 김병우 의원님이 이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예. 그 성장과 공정 포럼, 네. 이 성공 포럼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 상당히 계속 일도 많으시고 피곤하고 캠프 핵심 역할을 하고 계신데 예. 피곤해는 보이시는데 표정이 상당히 밝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경선 눈이 빨갛지 않습니까? 예, 경선 시기 갈등이 오늘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예, 예. 또 이 지사가 원하는 쪽으로 됐기 때문에 예. 실제 그런 거죠. 표정이 좀 계속 보니까 이재명 너무 좋아하세요. 지사님 측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우리 예. 당원들과 또 국민들이 또 원하는 방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선 연기 주장하는 분들도 여러 주장 중에서 일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 코로나를 끝내고 마스크를 벗고 할 수 있지도 않느냐. 그러면은 훨씬 더 흥행도 되고 국민들 관심도 끌 수 있는데 좀 연기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얻는 이익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게 흥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예. 거고 그리고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데 그랬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그래도 당원 당규의 원칙을 지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덕이 된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완전히 너네 주장은 나쁜 주장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예. 않았고요. 서로가 일리 있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잘 이제 통합을 해낸 거죠. 일단 뭐 다음 주부터 후보 등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은 언제쯤 예정이 돼 있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이제 후보 등록일입니다. 아마 뭐
그 안에 그게 되겠죠. 예. 월화 이틀 중에 하루 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뭐 출마할 거라는 건 뭐 5년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지지율 그런데 최근에 여권 주자 중에는 가장 상당히 격차를 벌리고 높은데 일단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30% 중반, 그렇죠. 20% 사실 이재명 후반부터. 지사가 어떻게 보면은 변방에서 단기 필마로 정치를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한 번도 주류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또 여의도에 에서 좀 멀리서 정치를 하신 분이라서 일단 뭐 국회에서 사실 당선된 어떻게 적은 없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당 지지율도 당연히 물론 기본이 되겠지만은 개인 지지율이 상당히 플러스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뭐 이렇게 박스권에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 이제 이재명 지사님 또 이낙연 전 총리님, 정세균 전 총리님, 그다음에 추미애 전 대표님 쭉 다 합치면은 또 상당히 지지율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권 주자들 지지율을 다 합치면 꽤 높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경선 과정을 통해서 이런 타 후보들의 지지율을 꽤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흡수 가능하고 그리고 경선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다움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 내에 이제 오래된 얘기가 친문이 주류다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권리당원들도 좀 그렇고요. 이재명 지사는 약간 거기에는 좀 떨어져 있었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2002년 이후에 계속 친문이 당의 주류를 형성해 왔는데 이재명 지사는 사실 거기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부 친문 후보들이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이 주도권이 이재명 지사 쪽으로 가는 거를 꺼려한다라는 해석도 당 일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선 승리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친문 후보 측에서 나중에 경선이 있은 뒤에도 과연 이재명 지사를 적극적으로 밀을까라는 우려죠. 저는 100% 민다고 봐요. 민주당의 후보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 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고요. 언론에서 분석하는 것만큼 그렇게 계보가 아주 크리티컬하게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합쳐지기도 하고 이렇게 뭐 다른 의견이 있기도 한데요. 경선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극복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고 또 수출과 투자도 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또 신용카드 사용액도 많이 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기미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의 격한 그런 논쟁보다는 민생과 나라 경제를 생각한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 여당답게 민생을 중심으로 펼친다 그러면 그런 약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잘 돼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신경 쓰이는 대선 주자는 아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겠죠. 29일 날 선언하겠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의혹들도 좀 제기가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저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를 참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근데 캠프에서 안 알아봅니까? 알아보잖아요. 사실은 지금 계속 1, 2위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어떤 정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사실 좀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뭐 문재인 정부에 맞선 그런 이미지만 사실 있는 거거든요. 검찰의 조직을 지켜낸 사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죠. 이건 그냥 제가 원래 국회에 출입할 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김병우 의원님은 윤석열 전 총장도 솔직히 지금 안 알아보고 있는 건가요? 알지만 지금 언급할 단계가 아닌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가 아는 거는 그냥 언론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정도를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들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군요. 사실로 하기에는 뭐 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고요. 근데 그 윤석열 전 총장이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 사실 이게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자리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임기가 있는 거죠. 근데 두 분 다 임기 전에 이렇게 임기 전에 그만두고 또 출마하시고 지금 한 분은 또 현직에 있으면서 또 정치할 듯한 표현을 계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성공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7시 25분, 뉴스룸이 이제 5분 뒤 방송이 되는데요. 오늘 뉴스룸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인도 변이로 불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71개국 세계 모든 대륙으로 퍼진 가운데 JTBC 취재 결과 정부는 오는 11월을 목표로 했던 집단 면역 달성 시기를 9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집단 면역을 하루빨리 달성해야 변이에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잠시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12층짜리 아파트 중간 부분이 자욱한 먼지를 일으키며 무너져 내립니다. 잠시 뒤 이 건물 오른쪽 부분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데요. 현지 시간 어제 새벽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로 1명이 사망했고 아직 99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엔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건물 잔해 속에서 수색 작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시 뒤 마이애미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시작되는 뉴스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